요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40대입니다. 그동안 올라오는 사연들을 보면서 공감도 하고 위로도 받았는데요. 저의 이야기도 여기에 올라올 만한 사연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귀한 아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아들 덕분에 지금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네요. 저는 대학 졸업 이후 취업을 한 곳에서 만난 남편과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듬직하고 추진력도 강했던 남편은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던 저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남편 역시 차분하고 조용한 저의 성격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큰 트러블 없이 신혼을 보냈는데요. 결혼을 할 때도 양가 반대 한 번 없이 식을 올릴 수 있었고, 결혼식 이후에도 양가 트러블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을 보면 시댁이며 친정이며 트러블이 종종 있어 스트레스를 받곤 했는데, 저는 그런 게 없어서 잘 결혼을 했구나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결혼 4년이 지난 후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다리던 임신이었기 때문에 남편과 저뿐만 아니라 양가 식구들 모두 행복해 했습니다. 임신을 하고 난 후에도 출산 한 달 전까지 저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3개월만 육아휴직을 받고 나서 다시 복직을 하려고 했죠. 모든 것이 평탄하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출산을 하게 되었고 너무나 예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양가 모두 첫 손주였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아이를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제가 편히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양가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행복한 엄마라 생각을 했습니다. 육아휴직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를 즈음 남편과 시댁에서는 조심스럽게 직장을 그만두는 게 어떻냐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아이가 아직 너무 어리니 적어도 돌이 지날 때까지만 집에서 아이를 보기를 원하셨죠. 저도 무척이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출산을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내일을 놓지 않으리 다짐을 했지만 막상 출산을 하고 보니 육아휴직 3개월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아이가 아직 기어다니지도 못하는데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생각을 하니 막막하기도 했어요. 남편과 시댁에서는 계속해서 1년 동안의 육아휴직을 권했고, 저는 많은 고민을 하다가 시댁 식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긴 하지만 사실 지금 일을 그만두면 언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고민이 되긴 하지만 저는 일을 더 하고 싶긴 해요. 남편과 어머님, 아버님이 도와주신다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지연이 생각은 충분히 이해한다. 지금 그 자리도 열심히 일을 해서 올라간 자리인데 1년 정도 쉬어버리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나도 손주가 태어나기 전에는 너의 말에 동의를 했는데 막상 아이를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구나. 우리가 도와줄 순 있지만 알다시피 우리도 생업이 있다 보니 항상 도와줄 수는 없는 게 현실인 것 같구나. 누군가가 아이를 봐야 한다면 그래도 엄마인 네가 낫지 않겠니? 그래 여보, 1년 정도만 쉬고 다시 취업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때 되면 나도 여유로울 것 같고 엄마 아빠도 많이 도와주실 거야. 거기다가 여보는 경력도 있으니까 1년 쉰다고 해서 취업하는데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 시댁과 남편뿐만 아니라 친정에서도 아직 어린아이를 두고 일을 시작하는 것은 힘들 것 같다며 말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고민을 하다가 1년을 더 쉬기로 하고 결국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직장에서는 아쉬운 눈치였지만 아이를 위해서는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저는 1년 동안 아이를 돌보며 열심히 살림을 했습니다. 남편은 승진을 하기 위해 낮에는 직장에 다니고
밤에는 스펙을 쌓아야 한다며 가정이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안쓰럽고 고맙기도 했어요. 자신이 승진을 해야 좀 더 시간적으로도 여유롭고 벌어오는 수입도 다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것이라 매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남편 없이 돌쟁이 아이를 돌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체력적으로도 너무나 힘들었고 말이 통하지 않는 아이와 하루 종일 씨름하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힘든 일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양가의 도움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이가 어릴 적에는 양가에서 비용적인 지원도 많이 해주었지만 아이가 돌이 가까워지고 나서는 그런 지원들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쓰고 있는 생활비가 모자르다 느껴지게 되었어요. 생각해보면 출산 이후 생활비에 대해서 남편과 자세히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바쁘긴 했지만 생활비가 모자르기 때문에 이야기는 해야 할 듯 싶어 늦은 밤 남편을 기다리다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제 내가 일을 하지 않으니 생활비를 조금 줬으면 좋겠어. 전에는 내 월급으로 생활비를 했지만 이제는 내가 수입이 없으니까 여보가 줘야 할 것 같아. 얼마가 적당할 것 같아? 나는 그래도 150 정도는 받았으면 좋겠어.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면 그 정도가 적당한 것 같은데 여보는 어떻게 생각해? 뭐? 150? 아니, 당신은 150이 그렇게 쉽게 버는 돈이라고 생각해? 아직 아이가 학교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집에만 있는데 무슨 돈이 들어갈 일이 있어. 그냥 카드로 쓰고 내가 결제를 해줄 테니까 앞으로 내 카드를 써. 생활비는 조금 더 생각해보자. 그렇지만 내가 다른 곳에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살림하면서 쓰겠다는 건데. 나 지금 승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 제발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이야기하자. 나 먼저 잔다. 잠을 참고서 기다린 남편이었지만 막상 이야기를 꺼내니 짜증과 화만 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생각해보면 지금 당장 생활비로 크게 나가는 돈은 없었기 때문에 남편 카드로 사용하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었죠. 나중에 승진 시험이 끝나고 남편과 이야기를 다시 해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가 돌이 지나고 나서 취업 준비와 함께 알뜰살뜰 살림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장을 볼 때도 여러 곳을 비교해보고 저렴한 곳에서 장을 봤고 남기는 음식 없이 깔끔하게 먹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이를 위해 물품들도 주변 지인들에게 물려받기도 하면서 되도록 지출하지 않도록 노력을 했죠. 그렇지만 남편의 눈에는 제가 낭비를 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네요. 당신 도대체 요즘 어디서 돈을 쓰는 거야? 생각은 하고 쓰고 있는 건 맞지? 아니, 아이 데리고 카페를 갈 일이 있나? 아이가 뭘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집에도 커피 많잖아. 왜 쓸데없이 커피를 밖에서 마시는 거야? 거기다가 아이 옷은 왜 달마다 사는 거야? 애 옷장 터지도록 옷이 가득하잖아. 여보, 아이 옷은 계절이 바뀌어서 살 수밖에 없었어. 이것도 50% 세일하는 2월 상품으로 산 거라고. 거기다가 나는 밖에 나가서 커피 한 잔도 못 마셔?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간 거야. 10,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이렇게 화를 내야 돼? 10,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당신은 내가 밖에서 꽁으로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 거야? 집에서 가만히 놀고 앉아 있으면서? 뭐라고? 무슨 그런 말을 해? 나 우리 승현이 보고 있잖아. 내가 집에서 놀고 있는 거야? 아, 미안하다, 미안해. 또 이런 얘기하면 발악을 하네. 어쨌든 돈 좀 아껴 써. 당신이 번 거 아니라고 막 쓰지 말고.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제가 사용하는 카드 내역 하나하나 다 따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아이 옷을 살 때도 잔소리를 멈추지 않자 저는 점점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죠. 가끔씩 친정에서 보내주는 돈을 모아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기도 하고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중고로 팔아
돈을 마련해 쓰기도 했어요. 태도는 남편만 변한 건 아니었어요. 시댁의 태도 또한 점점 변하기 시작했죠. 명절날이 되면 시댁에서는 외벌이로 남편이 고생한다며 시어머니가 항상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죠. 아이고, 우리 아들. 얼굴이 왜 이렇게 헬쓱해졌어? 저 자식 혼자서 먹여 살리느라 우리 아들 뼈 빠지게 고생하고 있네. 세상에, 고생해서 아끼며 키워놨더니만 고생은 우리 아들만 하고 있구나. 아니야, 엄마. 그래도 지금은 괜찮아. 어쩔 수 없지 뭐. 나 혼자 벌어먹여 살려야 하는데 가정이 힘들지 뭐. 지연아, 너는 네 남편 건강도 안 챙겨주니? 집에만 있으면서 뭐 하는 거야? 남편 건강을 챙겨야지. 아니, 너는 이렇게 얼굴색이 좋은데 네가 우리 아들 건강을 다 뺏어가나 보다. 아이고. 어머님, 저 요즘 새벽 수유하느라 3시간도 연속으로 잔 적도 없어요. 안색은 제가 더 나쁜데 남편은 요즘 운동하느라 기운 빠져서 그래요. 아침마다 영양제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 저보다 더 건강하죠. 얘, 영양제 먹는다고 건강한 거 아니다. 너 지금 새벽 수유한다고 유세하니? 그거 다른 엄마들도 다 하는 거야. 상진이 사촌 누이 알지? 걔는 아이도 보고 직장도 다니면서 혼자서 척척해도 잘만 보더라. 남들 다 하는 건데 뭐가 힘들다고 너는 맨날 그러니? 그러니까 엄마, 얘는 내가 고생하는 거 하나도 생각 안 해. 역시 나 생각해주는 건 엄마밖에 없어. 시댁에 갈 때마다 시모와 남편은 짝짝꿍이 잘 맞아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야기를 쏟아 부었어요. 그때마다 저도 지지 않고 맞대응을 했지만 강하게 이야기를 하지는 못했었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다시 직장을 다녀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다행히 직장을 그만둔 지 2년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면접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원하던 곳에서도 면접을 볼 수 있다며 연락이 왔고 면접 후 출근을 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어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아이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죠. 친정에 먼저 물어봤지만 친정에서는 당장 아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친정엄마는 몸이 좋지 않았고 친정아빠 역시 생업으로 아이를 봐줄 수 없었답니다. 고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시댁에 부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 시어머니가 직장을 그만두셨던 상황이라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맡기려고 부탁을 했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취업을 하게 되었다며 아이를 봐달라는 부탁을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 드디어 취업했어요. 원하던 직장이고 월급도 전 직장보다 훨씬 많아서 이제는 직장에 다녀야 할 것 같아요. 아직 승현이가 어린이집에 입소가 되지 않았지만 취업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금방 입소될 수 있다고 하네요. 3개월 정도만 혹시 아이를 봐주시면 안 될까요? 얘, 내가 어떻게 아이를 보니? 이제 겨우 직장 조금 쉬고 있는데 나 다시 취업할 거다. 아이 봐줄 수 없어. 거기다가 아이가 이제야 돌이 지났는데 너는 이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싶니? 적어도 3살까지는 엄마가 봐야 하는 거야. 너는 엄마가 된 게 그것도 몰라? 아니, 모성애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니? 그래, 당신 어떻게 승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생각을 해? 내가 밖에서 돈을 벌어오라고 했어?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고 취업을 했다고 통보를 하더니 당신은 엄마 맞아? 아직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를 두고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냐?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아무리 돈에 미쳐도 어린애 두고 돈 벌겠단 말이 나오냐?
돈에 미쳤다고?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야? 아니, 그러면 생활비를 줘. 생활비도 안 주고 카드 쓰라고 하면서 조금만 써도 닥달하는데 내가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있겠어? 당신 승진도 했고 전보다 월급도 많아졌는데 집에 가지고 오는 건 하나도 없고 그 돈은 뭐 하면서 쓰니? 어머님, 승현 아빠 생활비 한 번 줘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앞으로 살림을 하겠어요? 저 그냥 취업할게요. 제발 어머님, 3개월만, 아니, 한 달만 승현이 봐주세요. 난 못 봐준다. 자식은 엄마가 봐야지.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 난 할 말 다 했고 그만 이야기해라. 시어머니는 단호하셨고 아이를 절대로 봐주실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친정에서도 도움을 주고 싶어 했지만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다고 취업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남편에게 한 달만 당신 돈으로 시터를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역시나 남편의 반응은 황당했습니다. 내 돈으로 시터를 구해달라니. 그게 뭔 말이야? 절대 그럴 수 없고 구하려면 네 돈으로 구해. 아니 잘 지내다가 왜 너는 트러블 만들지 못해 난리야? 어휴, 진짜 내가 생활비 줄 테니까 생활비랑 카드 쓰면서 당분간 그냥 지내. 취업 생각하지 말고. 이번이 정말 좋은 기회란 말이야. 지금 지나면 나 다시 취업하기 어려울지도 몰라. 승현이는 퇴근 후에 잘 볼게. 그러니 이번만 한 번만 도와줘. 아니 왜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해? 절대 안 되고 정 취업하겠으면 당신이 알아서 시터를 구하던 친정의 승연이 맡기던 알아서 해결하고 취업해. 그리고 취업해도 당신은 살림 다 해야 하는 거 알지? 내가 취업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맞벌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 않나? 남편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만 했어요. 시댁과 남편의 태도가 완강했고 당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결국에는 취업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남편에게 말했던 생활비는 꼭 달라고 약속을 받았죠. 남편은 그날 이후부터 생활비를 주기 시작했어요. 고작 50만 원이긴 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꼬박꼬박 생활비를 받았습니다. 중간중간 생활비를 올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집에만 있으면서 요구하는 게 많다며 화를 냈죠. 전 아이가 조금 더 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이 흐르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가고 나서도 아이가 아프거나 방학을 하게 되면 결국 제가 봐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중간중간 아르바이트를 일을 하긴 했지만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으니 일을 오랫동안 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점심시간이 지나면 학교가 끝나서 일을 하기 어려웠지만 3학년이 되고 나서는 집 앞에 있는 학교 정도는 혼자서 등하교를 할 수 있더라고요. 긴 세월을 그나마 버티게 해준 것은 저희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답답한 집에서 숨통을 트여준 것도 저희 아들 승현이었어요. 10살이 될 때까지 아이는 밝고 애교가 많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장난감을 사달라며 때 한 번 쓰지 않고 오히려 저를 배려하고 생각해주는 착한 아들로 자랐죠. 거기다가 시댁에서 시어머니가 하는 황당한 말들에도 저 대신 대꾸해주기도 했습니다. 예, 너는 집에 있는 게 참 편한가 보다. 우리 아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말라가는데 너는 어째 살이 점점 더 찌니? 할머니, 엄마가 어디 살이 쪘다고 그래? 할머니가 더 살쪘어. 할머니도 마음이 편한가 봐. 할아버지는 살이 빠졌는데. 에이, 승현아. 할머니가 어디가 살쪘어? 니네 엄마가 요즘 마음이 편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할머니, 그렇게 말하면 기분이 나쁘니까 그런 말하면 안 돼. 할머니는 어른이면서
그런 것도 몰라? 아니, 그게 아니고, 할머니, 그런 말 하면 친구들이 싫어해. 그런 말 이제 하지 마. 아들 승현이는 저를 대신해 막말하는 할머니에게도 대꾸를 해주며 저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아이가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경험한다는 게 마음 아프고 쓰린 일이기도 했지만 그러기에 저는 더 단호하게 결심을 해야 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가 10살이 되고 나서는 학원비며 이런저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결국 생활비 50만 원으로는 부족하게 느껴져 남편에게 생활비를 더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아무런 대꾸 없이 출근을 해 버리고 말았어요. 전화도 해도 문자를 남겨도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집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저는 아들과 함께 남편의 회사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과 같이 간다면 남편의 단호한 태도가 바뀌지는 않을까 싶어 아이와 함께 아빠를 만나러 가자며 찾아갔습니다.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해보았지만 남편은 저의 전화를 계속해서 거절하기만 했어요. 하는 수 없이 저는 아이와 함께 남편의 직장 건물로 들어가 바로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빠 전화기 배터리가 없는 것 같다며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문 앞에서 기다리니 화장실을 가려고 했는지 남편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의 팔을 바로 붙잡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왜 전화 연결이 안 돼? 내일 급하게 이체해야 하는 돈이 있는데 이것 좀 해결해줘. 집에도 안 오고 그래서 아이 얼굴도 보여줄 겸 같이 왔어. 승현이랑 저녁이라도 같이 먹자. 아니,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당신 제정신이야? 아이랑 같이 오다니? 지금 나 협박하는 거지? 정말 진짜 당신 대단하네. 아무리 돈에 미쳐도 직장까지 찾아오다니. 내가 어련히 알아서 주겠어? 집으로 돌아가. 여보, 지금 며칠 동안 당신한테 생활비 좀 더 달라고 이야기했잖아. 근데 당신은 내 말 들어주지도 않고 무시만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다른 것도 아니고 승현이 학교에 내는 돈이니까 지금 바로 입금해줘. 아니, 내가 달라고 하면 무조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당신 돈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해? 카드 있잖아. 카드로 쓰고 없으면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야지. 벌써 준 생활비 다 쓴 거야? 제발 좀 아껴 쓰라니까. 그 돈을 벌써 다 쓰다니. 대단하다 정말. 여보, 50만 원으로 어떻게 우리 생활비를 다 충당해. 당신 매달 나오는 카드값 반의 반도 안 되는 돈이야. 당신은 혼자서 우리 생활비에 몇 배는 쓰면서 어떻게 자식 먹고 자는 생활비에 이렇게 인색해? 다시 이야기 안 할 테니까 이번에는 꼭 내야 하니 바로 해결 좀 해줘. 아니, 못 준다니까. 돈 없으니까 꺼져. 남편은 화를 내면서 저에게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팔을 놓아주지 않자 발길질로 저를 떼어내려고 했습니다. 곁에서 보고 있던 아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그러던 그때 앞쪽에 있었던 회장실 문이 열리더니 비서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며 상황을 파악하시다가 갑자기 저희 아이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놀란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어머나, 아주머니, 얘가 혹시 아주머니 아들이에요? 네? 네, 근데 무슨 일로? 어머, 드디어 찾았네. 회장님, 그분 드디어 찾았습니다. 비서님은 웃으며 소리를 지르고 회장실로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회장실에서 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남편과 같은 직장을 다녔었기 때문에 저도 회장님의 얼굴을 알고 있었죠.
회장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저희 아이에게 다가가 자신을 알아보겠냐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와 남편 모두 회장님의 행동에 놀라 그 자리에서 멈추고 말았는데요. 아이는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환한 웃음으로 회장님에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 그때 그 할아버지시죠? 그때 쓰러지셨는데 괜찮으세요? 학교에 가야 해서 나중에는 저는 못 봤어요. 아, 그래. 네 덕분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야. 고맙다, 고마워. 이제 괜찮으셔서 다행이에요. 그때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여기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정말 고마워.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았는데 그 일들을 너의 도움 덕분에 할 수 있을 것 같구나. 아니에요. 전 119에 신고만 했을 뿐이에요. 그때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나는 위험한 상황이었어. 거기다가 네가 어른들을 불러준 덕분에 더 빨리 병원에 갈 수 있었단다. 어머님, 정말 많이 찾아 헤맸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었네요. 아드님께 저는 큰 빚을 졌습니다. 어머, 회장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회장님은 아들을 데리고 회장실로 향하셨고 저와 남편 역시 아들과 함께 회장실로 들어가 자세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이가 얼마 전 학원이 끝나고 길을 가다가 길가에서 쓰러지기 직전이었던 회장님을 보고 119에 신고를 했던 겁니다. 회장님은 평소 지병을 앓고 계셨는데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끼게 된 것이었죠. 주변에 아무도 없어 그대로 쓰러지셨다면 뒤늦게 발견되어 위험한 상황이었을 수 있었지만 아이가 심장을 잡고 있는 회장님을 보고선 바로 119에 신고를 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도움을 요청했다고 해요. 다행히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었고 회장님은 그 이후에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뒤늦게 신고를 한 저희 아이를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나마 CCTV를 통해서 아이의 얼굴만을 확인하게 되었고 주변 학교에 문의를 해보았지만 아이가 다니는 학원은 아이 학교와 먼 곳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회장님은 계속해서 저희 아들을 찾고 계셨는데 딱 이날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승연이라고 했지? 너는 나의 생명의 은인이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는데 네가 잘 대처를 해준 덕분에 살 수 있었어. 어디 원하는 게 있으면 어떤 것이든 말해주렴. 내가 이 회사를 달라는 거 말고는 모든 걸 다 들어줄 수 있단다. 할아버지, 그러면 우리 엄마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어? 엄마를 행복하게? 아니, 어떻게 하면 엄마가 행복하실 것 같니? 엄마랑 저랑 같이 살 집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집이라고? 아, 그건 문제 없다. 이비서, 지금 당장 입주할 수 있는 곳부터 알아봐요. 아, 아니다. 사택 비어있는 곳 있지 않나? 네, 회장님.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가분하신 것 같아요. 승현아, 그건 너무 과도한 것 같아. 엄마, 이제 우리 둘이서만 살면 안 돼? 난 아빠랑 같이 안 살아도 좋아.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승현이 너 무슨 말이야? 아빠랑 안 살겠다니? 아빠는 엄마랑 나를 버렸잖아. 그런 아빠는 필요 없어. 아빠는 그런 거 아니야, 승현아. 할아버지, 엄마는 아빠랑 있으면 아파요. 제발 우리 엄마 행복하게 해주세요. 승현이는 울면서 회장님에게 저와 살 수 있는 집을 원한다며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이 얼마나 마음속으로 괴로웠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은 이후에 저를 따로 부르시고 보답을 하고 싶으시다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집도 주실 생각이셨지만 너무나 가분한 일이라 생각이 들어 계속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완곡히 거절을 하니 회장님께서는 한 가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지방에 있는 지정관리자로 취업을 하면서 그 지역 내 사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번에 만나면서 저에 대해서도 알아보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10년이 지나기는 했지만 회사에 다닐 당시에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아쉬운 인재라 생각하셨다며 저에게 취업 제안을 해 오셨습니다. 저는 아들과의 대화를 끝으로 남편과의 관계를 마무리하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남편과 지내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아들에게도 못할 짓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 엄마는 승현이가 행복해야 엄마도 행복해. 알지? 엄마가 아빠 때문에 힘든 거 다 알고 있어. 나는 괜찮아. 아빠가 없어도 엄마만 있어도 괜찮아. 엄마, 우리 다른 곳에 가서 둘이서 살자. 그래도 나는 괜찮을 것 같아. 고민을 하던 저는 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지방지정관리자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10년 만에 새롭게 일을 하는 것이었지만 내일이 생겼다는 것이 마냥 기뻤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지친 줄 모르고 집중을 하게 되었죠. 아들 승현이도 바쁜 엄마를 항상 응원해 주었습니다. 남편과는 별거를 시작으로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시댁에서는 계속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의 핏줄을 제가 데리고 간다며 매일같이 폭언을 퍼부으셨습니다. 그간 아무리 부탁을 해도 아이가 10살이 될 때까지 한 번을 봐주지 않으셨지만 그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으시는지 자신들의 핏줄이란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셨네요. 저는 당당히 남편 핏줄이 아닌 제 핏줄이라 이야기를 하고 차단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남편의 행동을 봤을 때 문제없이 수월하게 이혼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남편은 끝까지 찌질했습니다. 당신 이럴 거 알고 회사로 찾아온 거지? 지금 내가 얼마나 난처한지 알기나 해? 이거 다 당신 탓이야. 어떻게 할 거야? 내 탓이라니. 이건 모두 당신이 저지른 일이야. 그러길래 평소에 잘했어야지. 오죽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빠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까지 하겠어. 내 탓이라고? 그래, 당신은 항상 내 탓만 해왔었잖아. 죽을 때까지 내 탓하면서 살아. 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살 테니까. 당신 이렇게 독한 사람이었어? 내가 생활비 더 줄게. 더 줄 테니까 이러지 말자. 생활비? 고작 몇 푼 더 주고 살자고? 나 더 이상은 못해. 우리 승현이 때문에 참아왔지만 승현이가 못 참겠다는데 나도 더 이상 참을 필요는 없을 것 같네. 끝내자, 제발. 끝내? 뭘 끝내? 나는 생활비 달라는 거 줬고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어. 외벌이로 나 혼자 뼈 빠지게 돈 벌었는데 왜 당신만 억울한 척해? 이 가정은 나 때문에 유지된 거지. 당신이 한 게 뭐가 있어? 그래, 역시 당신은 끝까지 이기적이네. 어디 한번 끝까지 버텨봐. 이혼을 결사반대하는 남편 때문에 저는 더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소식이 비서실장님을 통해서 회장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회장님은 제가 필요한 법적인 도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그동안 생활비를 50만 원만 주었던 내역, 가정이 소홀했던 것, 폭언뿐만 아니라 당시 저에게 발길질을 했던 CCTV 등의 증거 등을 토대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여 소송을 진행한 끝에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여기에 그동안의 기여도가 인정되면서 남편이 몰래 쌓고 있었던 재산에 대해서도 절반의 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혼하면 절대로 줄 수 없다던 아이 양육비는 회장님 지시하에 월급에서 바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처리가 되었네요. 지금은 아이도 학교에 잘 적응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50만 원 생활비를 받고 살았던 그때와 비교를 해보면 지금은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저도 잘 지내고 있네요. 살면서 인과응보는 없는 일이구나 생각을 했었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걸 알아주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을 했었죠. 그렇지만 제 노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네요. 바로 저희 아들이요. 저희 모자는 꿋꿋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앞으로는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할 거라 생각이 드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3년 차 직장인입니다. 누군가는 사람 인성은 안 변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런 말 때문에 저도 희망을 놓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나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결혼 기간 동안 파란만장한 변화를 경험했는데요. 여러분들께 제 상황을 하소연하고 싶어 글을 썼습니다. 저희 남편은 결혼 초까지는 너무나 착한 사람이었어요. 연애를 할 때도 저에게 뭐든 잘해주고 맞춰주면서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순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신혼 초에 제가 엄청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곁에서 밤새 병간호를 해줬어요. 어머, 여보, 밤새 나 병간호 한 거야? 당신 오늘 일찍 회사 출근해야 한다고 한 거 아니었어? 피곤해서 어떡해. 회사 쉴 수도 없고. 당신 밤새 고생 많았겠다. 피곤하지? 내가 얼른 아침 차려줄게. 아침이라도 좀 먹고 가. 나 오늘은 몸 좀 괜찮은 것 같아. 안 그래도 어머님한테 이번 주에 있는 행사 못 가겠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가도 괜찮겠어. 무슨 소리야. 이미 그건 내가 다 정리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 행사가 지금 중요해? 당신 몸이 더 중요하지. 며칠을 이렇게 끙끙 앓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행사는 무슨? 그리고 일어나지 마. 내가 새벽에 죽 끓여놨으니까 그거 오늘 챙겨 먹어. 맘 같아서는 회사도 쉬고 당신 곁에서 봐주고 싶은데 회사를 쉴 수가 없어서 걱정이다.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당신 몸 챙겨. 알겠지? 그리고 점심에 같이 밥 먹자. 먼저 챙겨 먹지 말고 조금 기다리고 있어. 회사 가서 말해보고 얼른 다시 올게. 여보,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지 않아도 되는데 나 진짜 괜찮아. 여보가 더 힘들겠어.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엄마가 오늘 잠깐 오신다고 했으니까 당신은 여기까지 오지 말고 거기서 밥 먹어. 여기까지 오려면 시간도 더 걸릴 텐데 어떻게 점심시간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려고. 당신 힘들어서 안 돼. 어차피 엄마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아이고, 장모님 괜히 힘드시게 오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려. 내가 여기 있으면 되니까. 거기서 오시려고 하면 더 시간 오래 걸리지. 나중에 몸 좀 더 괜찮아지면 처가댁 다녀오자. 장모님도 일하셔야 되는데 쉬시는 거잖아. 안 되겠다. 오늘 회사 가서 반차 내겠다고 해야 되겠어. 오전에 얼른 일 끝내고 올 테니까 당신 푹 쉬고 있어. 장모님께도 내가 말씀드릴게. 알았지? 남편은 제가 조금이라도 아픈 날이면 저를 먼저 생각하고 제 병간호에 최선을 다했어요. 다른 어떤 일보다 저를 가장 우선시할 정도로 남편은 저를 무척이나 아꼈고 사랑해줬습니다. 신혼 초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주변에서도 많이 말을 했는데
이후에 아이를 낳고 나서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어요. 결혼 3년 후에 저희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난 후 2달 뒤가 바로 명절이었는데 아침부터 부랴부랴 챙겨 시댁에 가려고 하니 남편이 말렸어요. 여보, 어디 가려고? 오늘 우리 집 가려고? 여보, 내가 어머니랑 아버지한테 다 말씀드렸어. 아이 낳은 지 1달밖에 안 됐는데 거길 어떻게 가? 내가 다 해결해 놓았으니까 당신 신경 쓰지 말고 쉬어. 당신 배고프지? 은우 깨기 전에 내가 간단하게 먹을 거 해줄까? 오늘 명절이니까 내가 낮에는 전이라도 좀 해줄게. 낮에 조금 쉬다가 오후에 처갓댁에 가자. 알았지? 여보, 그래도 시댁에 잠깐 들리자. 나중에 우리 집에만 갔다는 거 아시면 너무 서운해 하실 것 같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어머님, 아버님 우리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던데 우리 안 가면 너무 서운해 하시지 않을까? 어차피 이제는 좀 나가도 괜찮아. 가면 어머님이 이것저것 시키시는 것도 아니고 잠깐 있다가 오자. 우리 집이랑 처갓댁이랑은 다르지. 우리 집에 가면 당신 어쩔 수 없이 눈치도 보고 일도 조금씩 해야 되잖아. 처갓댁에 가면 당신은 가만히 누워서 쉴 수도 있고 애도 다 봐주시고 하는데 우리 집은 안 가도 처갓댁에는 가야지. 당신 하나도 신경 안 써도 돼. 내가 어제 저녁에 다 통화했어. 아무리 출산한 지 2달 넘었다고 해도 아직 당신 몸도 성치 않고 푹 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가? 그냥 오늘은 나까지 집에서 푹 쉬다가 오후에 장모님 장인어른 좀 한가하실 때 가서 쉬다가 오자.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 아이를 낳고 나서는 남편은 가정에 더 충실했어요. 누군가는 아이를 낳고 나면 남편들은 다 밖으로 돈다고 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나와 아이에게 더 잘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에서야 생각을 해보면 남편이 저에게 그렇게 잘해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저희 집에서 남편 사업에 투자를 해주고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할 때쯤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자금이 필요해 시댁이 먼저 얘기를 꺼냈을 때 시댁에서는 극구 반대를 하셨고 절대 도와줄 수 없다고 못을 박으셨죠. 그렇지만 저희 집에서는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주셨어요. 지원도 정말 많이 해주셨고 부모님께서 인맥을 모두 끌어모아서 사업을 도와주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남편의 순하고 착한 천성을 너무나 마음에 들어 하셨고 남편은 그런 부모님께 실망을 안 시켜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장모님, 장인어른,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2분 아니었으면 사업이 이렇게나 잘 될 수 있었을까 싶어요. 장모님, 장인어른 덕분에 사업도 이렇게 편안하게 잘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자리도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은우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이번에 안 그래도 2분 모시고 좋은 곳에서 식사하고 싶었는데 2분 시간 괜찮으실 때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서방 세 식구 먹여 살리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아. 우리야 우리 딸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뭐. 우리한테 이렇게 잘할 필요 없고 우리 딸만 잘해주면 되는 걸세. 뭔가 우리한테 해주길 바라면서 자네 사업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 딸 행복하게 잘해달라고 도와주는 거야. 알지? 강서방 잘하고 있지만 그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 우리야 뭐 이제 은퇴할 시기고 우리 둘이서 앞으로 노후 잘 보내는 게 제일이지 뭐. 자네 사업이 잘 되면 그만큼 우리 딸도 부족하지 않게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도와주는 거지.
뭐 다른 거 바라고 그러는 거 아니니?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안 그래도 자네 사업 때문에 이래저래 할 말도 있었는데 조만간 자리 한번 만들어 보게나. 아는 지인이 자네가 하는 사업 알아보고 있더라고. 거래 한번 트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소개 좀 시켜주려고. 아,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솔직히 저희 부모님도 제 사업 지금까지도 못마땅히 하시는데 장모님 장인어른 덕분에 제가 더 기펴고 열심히 사업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정말 아들이 될게요. 어머님, 아버님 아들로서 더 잘 살게요. 남편은 친정 부모님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정말 잘해 주었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 몇 년 동안은 사업 자리를 잡느라고 정말 정신없이 지냈지만 그 와중에도 저희 집을 챙기는 일은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도 이런 남편을 만난 게 복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했죠. 남편이 잘하는 만큼 친정 부모님께서는 사업이 잘 자리를 잡고 커갈 수 있도록 옆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거래처를 연결해 주시기도 했고, 남편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얼른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수년을 꼬박 노력하면서 자리를 잡으려고 한 끝에 드디어 사업은 점점 피기 시작했어요. 매달 벌어들이는 수입도 점점 달라졌는데 달라진 것은 수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태도도 눈에 보일 정도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오늘 바빠? 안 그래도 아빠가 전화 왔었는데 당신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 사업 때문에 이래저래 물어볼 게 있으시다면서. 여보, 당신이 한번 연락해봐. 저번에 당신이랑 연결해준 거래처에서 아빠한테 뭐라고 전화를 하셨던 모양이야. 당신이랑 연락해서 해결하려고 하셨다는데 그래도 아빠가 걱정되셨는지 연락했는데 당신이 안 받았대. 전화 못 받았어? 아, 그거? 아, 그 거래처 내가 거래하기 싫다고 하니까 장인어른은 참. 아, 그거 내가 알아서 한다고 말씀드려. 장인어른은 왜 자꾸 사업에 관여하시는지 모르겠네. 어차피 장인어른 잘 알지도 못하시는데 자꾸 그렇게 간섭하시니까 내가 진짜 너무 머리 아프다. 네가 좀 얘기해봐. 아, 왜 이렇게 연락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당신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당신 지금 거래하는 곳 대부분 우리 아빠가 연결해준 곳이잖아. 당연히 아빠 보고서는 당신이랑 거래하는 곳도 많으니 거기서 문제 터지면 아빠한테 연락이 오는 건데 그걸 왜 간섭한다고 말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아빠 도움을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도움받을 건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 간섭이라고? 아니, 좀 그렇잖아. 무슨 일만 터지면 그냥 사이랑 해결 보라고 하면 될걸. 왜 자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지 모르겠다니까.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왜 하나부터 열까지 장인어른이 다 간섭을 하시는 거냐고. 이거 진짜 스트레스야. 장인어른이 도와주신 것도 맞지만 솔직히 사업 이렇게 키운 건 온전히 내가 잘해서 그런 건데 당신이야말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남편은 친정 부모님께서 도와주신 건 맞지만 결국 사업이 크게 된 것은 본인 덕이라고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친정 부모님께서 간섭을 많이 하시는가 보다 생각이 들어 중재를 하려고 했는데 부모님 말을 들어보니 남편에게 간섭하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만 사업체와 연결된 거래처들 중에서 대부분이 부모님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다 보니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제대로 해결을 하지 않으면 결국 부모님께 연락이 오니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연락을 하셨던 것인데 그것마저도 남편은 불편해했어요.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에서도
점점 시집살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는 당장 시댁으로 오라며 화를 내셨어요. 저는 영문을 몰라 일찍 일을 정리하고 시댁으로 향했는데 집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머님, 저 왔어요. 근데 이게 다 뭐예요? 집이 왜 이렇게까지 엉망이 된 거예요? 물건들은 왜 다 꺼내 있고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던 거예요? 급하게 전화를 끊으셔서 급한 일 있으신 것 같다 생각은 했는데 집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TV랑 세탁기랑 이런 건 왜 다 밖에 버려져 있고 어머님, 이사라도 가시려고요? 거기 우두커니 서 있으면 저절로 정리된다니?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얼른 정리해서 밖에 싹 다 내다 버려. 너는 며느리가 된 게 시댁 일에 관심이나 있는 거니? 오죽 네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들이 나서서 집까지 신경 쓰게 하니? 에휴, 이거 싹 다 버리고 새로 물건 들일 거니까 다 분리해가지고 밖에 내다 버려라. 오늘 내로 해야 하니 꾸물거리지 말고 얼른 해. 네? 갑자기 왜 물건들을 다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급한 일만 정리하고 온 거라서 다시 사무실 들어가 봐야 해요. 어머님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갑자기 전화 와서 저 급한 일인 줄 알고 금방 갔다 오겠다고만 하고 나온 건데. 어머님, 일단 회사에 다시 갔다 올게요. 끝나고 다시 와서 도와드릴게요. 도와드려? 예, 이거 네 일 아니니? 며느리가 됐으면 시댁일 솔선수범해서 네가 나서서 정리해야지. 나이 많은 시모가 네 일까지 다 해야 되겠어? 그리고 일이 대수냐? 너는 네 남편이 밖에서 그 생고생하면서 돈 벌어다 주면 시댁에도 알아서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살다 시댁에 이렇게까지 못하는 애는 처음 봤어. 회사 갈 생각하지 말고 앉아서 그거나 치워. 알고 봤더니 남편이 시댁 가구며 가전제품들을 싹 다 교체를 해주겠다고 했던 것이고 시모는 집안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저를 부른 것이었어요. 저도 회사에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시댁에서는 제 일은 전혀 존중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 또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고 시댁에서 뭔가를 시키면 며느리로서 당연히 모든 일을 제치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잘 되고 나서 남편은 명절에도 친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가지 않았지만 시댁에는 전날부터 가서 하루를 꼬박 같이 지내야 했어요. 참다 어느 날은 친정에 가자며 남편에게 말을 꺼낸 적도 있었는데 그 말을 하자마자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여보, 오늘은 우리 집에도 가자. 몇 년 동안 명절에 집에도 안 가고 당신 바빠서 우리 집 안 가본 지도 오래됐잖아. 매번 나 혼자만 가니까 엄마 아빠도 당신 보고 싶어 해. 오늘은 잠깐이라도 들렸다가 오자. 오후에 갈 곳 없다고 했지? 시간 내서 잠시라도 갔다 오자. 내가 엄마랑 아빠한테 집에 계시라고 말씀드렸거든? 지금 딱 출발하면 될 것 같아. 너는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가긴 어딜 가? 사업하는 사람은 오늘 같은 날 더 바쁜 거 모르니? 안 그래도 사업하면서 거래처 싹 다 돌아야 하는데 네가 친정 가자고 재촉할 일이냐? 가려면 너 혼자 가. 안 그래도 바쁜 애한테 친정 가자고 징징대지 말고. 에휴, 애가 철이 아직도 없어서 어쩌냐? 너는 아직도 엄마 아빠 타령이야? 결혼했으면 시댁 사람 된 거지. 아직도 엄마 아빠 타령하면 어쩔 거야? 어머님,
저희 몇 년 동안 사업 때문에 바쁘다고 집에 가본 적이 없어요. 항상 저랑 애만 둘이서 갔고, 남편은 몇 년을 저희 부모님 얼굴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이번에도 안 가면 집에서 걱정하실 거예요. 시댁이는 꼬박 오고 있잖아요. 무슨 일 있든 없든 저는 남편이랑 애랑 같이 오는데 저희 집은 매번 저랑 애만 오니까 안 그래도 걱정하시는데 오늘만 같이 갔다 올게요. 잠깐 얼굴이라도 비추고 오자, 여보. 나 오늘 바빠. 오후에 가야 되는 곳 있었는데 내가 깜빡했어. 오늘 같이 못 갈 것 같네. 그냥 지금 당신이 처가에 갔다 와. 난 나중에 한가할 때 전화 드릴 테니까 당신만 오늘 갔다 와. 알았지? 남편은 그렇게 말을 내놓고서는 결국 집에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태도가 한순간에 바뀌자 전 친정 부모님과 저도 모르는 갈등이 있었던 건 아닐까 생각도 해봤죠. 그렇지만 친정 부모님과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걸리는 부분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남편이 저에게 잘해주는 시기가 있었어요. 저는 원래 남편이 다시 돌아왔나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남편의 속셈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밥을 먹던 식사 자리에서 남편이 꺼낸 말 때문에 전 너무나 실망을 했어요. 장모님,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바빠서 두 분 챙겨드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식사 자리도 겨우 마련했네요. 사업을 하다 보니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거래처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제가 직접 챙기려고 하니까 더 시간이 없네요. 안 그래도 두 분께 식사 대접 꼭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입맛에는 좀 맞으세요? 아유, 강서방, 정말 오랜만에 얼굴 보는 것 같아. 사업이 많이 힘들긴 했나 봐. 시간이 그렇게 없었다니. 안 그래도 우리 딸 매번 손녀랑 둘이서만 오길래 물어보려고 했는데 바빠서 그러겠거니 생각은 했었어. 어쨌든 이렇게 식사 자리 함께하니 참 좋네. 음식도 맛있고 말이야. 사업은 그래서 잘 되고 있어? 안 그래도 거래처에서 우리 남편한테 전화가 요새 많이 와서 걱정하고 있었어.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아, 그게 사실 이번에 신규로 론칭하는 게 좀 차질이 생겨서요. 거래처에는 투자 설명회도 다 마쳤는데 시작하는 게 좀 늦춰질 것 같아서 아마 그것 때문에 연락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저도 골머리가 아파서요. 자금이 좀 순환되면 풀릴 것 같은데 묶여있는 게 하도 많아서 아휴, 저도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네요. 지금 혹시 장인어른 아시는 곳 있으시면 자금 좀 융통할 수 있는지 알아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휴, 오랜만에 식사 자리인데 이렇게 사업 얘기를 꺼내는 것도 참... 아닙니다. 그냥 오늘은 식사하시죠. 제가 알아서 잘 풀어보겠습니다. 아니네. 뭐 고민이 많으니까 오랜만에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어렵게 말 꺼낸 거 아닌가. 안 그래도 전화 받아서 상황은 어느 정도 알고는 있어. 자네가 직접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라서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던 건데 요즘 좀 힘들긴 하는가 보구먼. 일단 알았네. 오늘은 식사를 먼저 하고 내가 따로 알아볼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 역시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제가 이래서 장인어른 장모님을 존경합니다. 안 그래도 마음이 답답했는데 두 분 만나고 나면 제가 딱 해결이 될 것 같다 싶었거든요. 오늘은 즐겁게 식사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제가 또 찾아뵙고 말씀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업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면 남편은 저에게 잘해주면서 부모님과 식사 자리를 마련했고
사업이 힘들다는 얘기를 은근히 꺼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점점 남편은 사업이 힘들 때를 제외하고는 저에게 잘해주지 않았고 부모님과 식사 자리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사업 도움을 받기 위해서만 만난다는 걸 알고서는 그럴 때마다 남편에게 큰 실망을 하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는 남편의 행동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채면서도 결국 저를 위해서 이리저리 알아봐 주시기도 했고 결국 사업의 위기에서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위기를 벗어나고 나서는 남편은 다시 저와 친정 부모님을 모른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망감이 점점 쌓여가고 있을 때쯤 남편이 시동생이며 사촌들까지 사업장에 높은 직급으로 넣어두고 엉망진창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문제를 지적하자 남편은 심한 말을 했죠. 당신 사업장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길래 다른 직원들이 날 보자마자 뭐라고 하소연만 해? 시동생이며 사촌들까지 다 사업장에 그냥 넣어둔 거야? 들어보니까 다른 직원들 괴롭히고 제대로 일은 안 하고 월급은 자기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간다면서 다들 뭐라고 하던데. 당신 이러다가 사업 잘못되면 어쩌려고 이러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제대로 된 사람을 고용하거나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넌 무슨 말을 그딴 식으로 하냐? 그럼 우리 동생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원래 이렇게 가족끼리 하나씩 주고 하는 거지. 뭐가 그렇게 불만인데? 불만 있는 직원 있으면 그냥 그만두라고 해. 걔네 말고도 일할 사람은 널리고 널렸으니까. 넌 꼭 네 아빠처럼 그따위로 사업에 관여해야 되겠냐? 네가 잘 알겠냐? 내가 잘 알겠냐? 뭐?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해? 내가 다른 것 때문에 그래? 당신 사업 걱정하는 거잖아. 지금이라도 제대로 일이라도 하라고 좀 해. 당신이 아무것도 관리 안 하니까 사업장이 엉망진창으로 운영되는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일은 제대로 하라고 해야지. 당신 사업장 돈은 돈대로 나가면서 제대로 일하는 직원들은 대우도 안 해주고 그러면 진짜 큰일 나는 거야. 야, 그렇게 잘났으면 네가 가서 사업장 운영해. 하지도 못할 거면서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너처럼 말만 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야. 근데 관리하는 게 네 말대로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잘해주면 잘해준 대로 또 불만 생기고 걔네들은 똑같아. 지금이랑 달라진다고 해서 뭐 걔네가 더 열심히 일할 것 같아? 차라리 가족들 넣어두는 게 낫지.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말고 너는 네 할 일이나 잘해. 남편은 직원들의 불만사항도 전혀 들어주지 않았고 자기 가족들만 챙기느라 바빴어요. 사촌들이며 시동생까지 회사에 넣어두고는 탱자탱자 놀기만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적하거나 바꾸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전부터 알고 있었던 좋은 직원들이 그만두며 저에게 상황을 털어놓았고 그제야 저는 사업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을 해보아도 남편은 전혀 바꾸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든 사업장을 크게 키우려고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심지어 아이에게도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나마 사업상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가족에게 다정한 아빠 코스프레를 했는데 어느 날 아이가 아파서 가족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니 남편은 크게 화를 냈어요. 아니 고작 하는 게 애 하나 보는 거면서 애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게 말이나 돼? 오늘 중요한 모임인데 애가 아파서 못 가는 게 지금 말이나 되냐고. 약 먹여. 얼른 열이라도 내리게. 애한테도 잘 설명하고.
가서 징징거리거나 아프다고 하면 혼난다고 해. 정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가서 애 제대로 못 돌보면 진짜 알아서 해. 당신 진짜 뭐 하는 짓이야? 애가 아픈데 무슨 모임을 가겠다는 건데. 그거 우리 못 가. 애 컨디션 봐가면서 그따윈 말 짓거려. 애가 아픈데 애 데리고 모임 가겠다는 아빠가 제정신이야? 그리고 애는 나 혼자 보니? 내 애이기도 하지만 당신 애이기도 한데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못 가니까 당신 혼자 가던지 다음에 가던지 해. 아이씨, 말이 안 통하네. 지금 중요한 모임이라고 내가 아까 말했잖아. 그쪽에서도 우리 애랑 동갑자리에 같이 나오는데 같이 가서 좋은 모습 보여주면 사업에도 좋다니까 그러네. 헛소리 하지 말고 애 약부터 먹이고 열부터 떨어지게 해. 내가 뭐 가서 일을 하라고 했냐? 뭘 하라고 했냐? 그냥 밥이나 한 끼 먹고 오자는 거잖아. 그게 우리 좋다고 하는 거야? 당신 그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아니야? 어떻게 애가 아픈데 그런 모임에 가야 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 당신 제정신이야? 나 당신이랑 더 이상 할 얘기 없으니까 당신 혼자 가던지 하라고. 남편은 아픈 애를 억지로라도 끌고 가려고 했고 저는 그런 남편과 실랑이를 했어요. 결국 아이와 저는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정말 사업에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얼마 뒤 아이가 낳고 나서 저는 심한 독감에 걸렸어요. 밤낮으로 아파서 끙끙 앓는 저를 보면서도 남편은 몸 관리도 제대로 못한다면서 오히려 저를 한심하게 보고서는 나가버렸죠. 결국 증상이 심해지면서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입원을 했다고 하자 어쩐 일로 남편은 불이 나게 병원으로 왔더라고요. 그러게, 몸 관리 제대로 잘하라고 했잖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언제까지 입원해야 된다는데? 오늘 하루 정도면 괜찮지 않나? 들어보니까 독감은 링거 한 번 맞으면 다 낫는다고 하던데. 당신 꾀병 부리는 거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평상시에 건강관리 좀 해야지. 어른이 돼가지고 이게 뭐야? 집에는 연락해봤어? 내일 김장하는 날이잖아. 연락했어. 병원에서도 한 며칠은 입원해서 봐야 된다고 해서 입원하려고. 애는 엄마가 오셔서 봐주실 거야. 당신은 신경 쓸 거 없어. 폐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입원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그래야 할 것 같아. 안 그래도 시댁에 전화드렸는데 어머님께서 그래도 김장해야 하니까 오라고 하셔서 당신이 가서 좀 말씀드려줘. 내가 말하니 구태여 오라고 하시네. 야, 그거 얼마나 아프다고? 내일 하루 시간을 못 내? 안 그래도 너 지금까지 우리 집에 뭐 한 것도 없잖아. 이참에 며느리 노릇 좀 해야 하지 않겠어? 감기 때문에 며느리 노릇 안 하냐? 슬슬 80포기만 해. 내가 엄마한테 많이는 못할 것 같고 80포기만 한다고 말해둘 테니까. 아, 너 가만 보면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아프다고 하는 것 같다. 너 이것도 꾀병이지? 야, 헛소리 하지 말고 내일 가서 김장해. 남편은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저의 꼴을 보고서도 다음날 김장을 하러 가라면서 말을 했어요. 그때절 간호해 주려고 오셨던 엄마가 그 말을 듣고선 바로 들어와 남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남편은 처음 엄마를 보고서는 깜짝 놀라 했지만 이내 화난 얼굴로 엄마에게 소리를 쳤죠. 장모님,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제가 뭘 했다고 뺨을 날리세요? 아무리 장모님이라도 이건 아닙니다. 가족이라도 친곡감이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꾹꾹 참아왔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장모님이 이렇게 오냐오냐 하면서 키우니까 저 사람이 저희 집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감싸돌면서 키우시니 며느리가 되어서는 며느리 도리도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자네 지금 말 다 했나? 지금까지 우리 딸 이따위 취급을 하고서는 우리한테는 알랑방귀를 꼈어? 내가 지금 이거 가만 놔둘 것 같아? 우리가 지금까지 누누이 말했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딸 행복하게만 해주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 자네 어디로 들은 거야? 우리 딸 이렇게 만든 것도 다 네 탓이야.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아, 진짜 장모님이야말로 제가 가만히 둘 것 같아요? 지금 제밥 날리신 거 신고할 겁니다. 이거 신고하면 장모님 처벌 받으신다고요? 아세요? 그거 아시고서는 저한테 막말하시는 거예요? 장모님 뭘 어떻게 하실 건데요? 가만 안 두시면 뭘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고작 조금 도와주신 거 가지고 지금까지 그러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실수하신 겁니다. 그래, 그 얼마나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각오해. 신고하려거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던지. 근데 뒷감당 네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니? 우리 딸 이 꼴로 만든 거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각오하라고. 남편의 태도를 보고서는 엄마는 그간 제가 어떤 취급을 받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셨고, 그 후로 엄마와 아빠는 제 이혼을 적극 도와주셨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이혼 준비와 함께 사업에 투자했던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하셨어요. 안 그래도 남편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하면서 엄마와 아빠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해두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투자금에 대해서 서류도 다 작성을 해두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빠는 남편에게 투자도 하셨지만 투자자들 소개도 많이 해주셨어요. 남편의 거래처 중에서는 아빠의 소개로 연결된 곳들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자기 능력으로 거래를 뚫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아빠의 인맥으로 맺어진 거래들이 대부분이었죠. 투자 회수를 함과 동시에 아빠는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남편과 남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거기다가 그만둔 직원들에게 그동안 미지급한 추가 수당 등을 청구하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남편 사업장에 할 수 있는 모든 청구는 다 한 번에 진행을 하셨어요. 거래처에서는 슬슬 남편을 손절하기 시작했고, 뒤늦게 남편은 사태 파악을 하고선 미안하다며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업에만 눈이 멀어서 제대로 제가 가정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버님께 드릴 말씀이 없어요. 앞으로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정신 차렸고 반성했어요. 와이프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사업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용서 따위는 없어. 내가 널 그동안 참아준 건 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 딸 남편이기 때문이야. 어디서 그따위 생각으로 우리 딸이랑 다시 만나겠다는 생각을 해?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도 말고 찾아오지도 마. 그 잘난 네 가족들이랑 알아서 살든지 말든지 하고 우리한테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이제 와서 낯짝도 두껍지. 참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돈을 벌다 보니 돈에 눈이 멀어서 그랬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전보다 더 잘할게요. 앞으로는 장모님, 장인어른이 시키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여보, 한 번만. 내가 진짜 잘못했어. 당신이랑 우리 아들한테도 잘할게. 한 번만 기회를 줘.
이미 충분히 기회를 줬고 그걸 다 날린 건 내가 아니고 당신이야. 당신은 지금껏 우리는 뒷전이었고 당신 잘난 것만 생각했잖아. 이제 와서 왜 기회를 달라고 해? 이미 당신은 우릴 버렸어. 이제는 우리가 당신을 버릴 차례야. 앞으로 볼 일 없을 거야. 아이 양육비나 제때 보낼 생각해. 알겠니? 그렇게 저는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었기에 위자료를 받게 되었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미안하다며 연락이 오지만 사실 그동안 참아왔던 인내심이 이제는 바닥이 난 것 같아요. 더 이상 남편을 보아도 안쓰럽거나 애처로운 감정도 들지 않네요. 그렇게 잘 나가던 남편 사업은 거래처가 다 떨어져 나가고 나서 업계 내에서도 이미지는 최악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챙겨주었던 시동생과 사촌들도 남편 사업이 망해가자 모두 나 몰라라 했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잘 벌 때는 그렇게 떠받들던 시댁에서조차 남편이 망하면서 그동안 해주었던 좋은 가전제품이며 가구들을 다 처분해야 했다더라고요. 아마 그 집에서는 매일매일 서로가 서로의 분쟁이 되고 있겠죠. 저는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들어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번 일로 많은 걸 알게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정 자식이 행복하길 원한다면 무조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걸 느끼셨다고 해요. 지금은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가끔 면접교 수업으로 보는 남편은 초췌해 보이긴 하지만 그것 또한 본인이 이겨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답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사람이 한순간에 바뀐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께 행복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안녕하세요. 분당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성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뭐든 똑부러지게 잘한다고 어디에 가면 칭찬을 듣기 바쁜 어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욕심도 많아서 공부도 곧잘 했었고, 그러면서 제 인생은 탄탄대로일 줄 알았죠. 대학교 졸업 후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 일을 시작으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수강생들은 많아지고 어린 나이에 제 학원을 운영하며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외동딸인 제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누누이 말씀하셨고, 아쉽게도 부모님이 원하는 결혼을 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딱히 비혼주의는 아니었기 때문에 언젠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는 것이 꿈일 때도 있었지만 워낙 강사 일이 바쁘기도 했고 따로 남자를 만나는 게 힘이 들어 결국은 결혼정보회사의 소개를 받아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딱 봐도 훤칠한 키에 잘생긴 인물. 누가 봐도 훈훈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죠. 전 그런 훈훈한 외모를 가지고 수려한 말솜씨를 가진 남편에게 첫눈에 반했고 외모와는 다르게 소탈한 성격에 가장 호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곤 자연스레 가까워지며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답니다. 아쉬울 거 하나 없어 보이시는데 왜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하셨어요? 우리가 운명이 되려고 지금 만난 거 아닐까요? 아, 그러게요. 딱히 비혼주의는 아니었는데 시글리 놓치기도 했고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나려고 그랬나 봐요. 제가 성질이 급한 편이기도 하고 어차피 빨리 결정하고 결혼할 거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잘 만나보는 게 어떨까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아들이 하나인지라 얼른 결혼을 했으면 바라더라고요. 민주 씨도 그렇죠? 나이도 있고 하니 미룰 거 있나요? 제가 다른 거는 다 약속 못 드리지만
민주 씨한테 최선을 다하는 남편이 될 거예요. 저 믿고 민주 씨는 잘 따라오시면 돼요. 네, 전 다른 것보다 일단 사람 됨됨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희정 씨가 딱 그런 것 같아 마음이 놓여요. 외모만 시원시원할 줄 알았는데 성격까지 쿨한 남편을 보니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얼마 되지 않아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나이도 나이인지라 결혼식도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죠. 남편은 중소기업의 대리 직급을 가지고 있는 평범한 남성이었어요. 외동아들의 홀어머니 한 분만 모시고 살았는데 경제력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답니다. 그저 마음이 따뜻하고 남에게 공손한 태도를 지닐 줄 알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애초에 남편의 재력은 그다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부모님께서 외동딸이라고 많이 도와주시는 부분도 있었고 저 역시 사회적으로 조금이나마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보단 사람 됨됨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런 부분에서 남편이 저에게 어울리는 짝인 줄 알았고요. 결혼을 하고 보니 생각보다 제 환상이 컸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결혼 전 좋은 모습만 보여주던 남편과 시어머니는 결혼을 하게 되자 가부장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면서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자주 부딪히게 되었어요. 섣불리 결혼을 결정함에 있어서 오는 단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을 전 끝까지 책임을 져야 했기에 이 부분이 가장 힘들었어요. 허구한 날 술만 마시고 왜 이제 들어와? 자기 6시에 퇴근이면서 11시가 다 돼서 연락도 안 되고 이제 오는 게 말이나 돼? 바가지 긁으려고 결혼했냐? 너는 네가 학원 운영하니까 모르지. 직장인들이 얼마나 고달픈지. 상사가 회식하자고 하면 그냥 하는 거야. 우리는 알아? 이런 비애도 모르면서 따박따박 바가지나 긁어대냐? 내가 진짜 결혼은 괜히 해가지고. 뭐? 우리 결혼한 지 이제 고작 5개월이야. 근데 결혼을 괜히 했다고? 지금 술 취해서 막말하는 거지? 진심 아닌 거지? 됐다. 말을 말자. 너한테 말해봤자 네가 내 고충을 알아? 그저지 잘 나간다고 서방 무시하기 바쁘지. 나 건드리지 마. 내 주변 사람들이 나보고 땡 잡았다고 하는데 무슨 땡을 잡았다는 건지. 너 학원 운영해서 나한테 뭐 보탬 되는 거라도 있어? 내가 운영하는 학원이 왜 당신한테 보탬이 돼야 돼? 자기 말 웃기게 한다. 내가 뭐 돈 많은 줄 알고 결혼했다는 거야? 됐어. 말을 말자. 말하면 입 아프지. 어쨌든 바가지 긁으려면 그만해. 진짜 피곤하다. 너랑 이러쿵저러쿵 할 기분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해? 그전에 나한테 보여줬던 행동들이랑 이런 게 너무 달라서 어디에 장단을 맞출지 모르겠다. 결혼한 지 5개월 차에 남편에게 이런 소리를 듣고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은 굉장히 성격적으로 자격지심이 큰 편에 속하더라고요. 벌이가 더 큰 저에게 늘 자격지심이 있었고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본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며 그 부분으로 인해 다툼이 많아진 결혼 생활이었어요. 그리고 술만 먹으면 남편은 저에게 거친 말을 일삼았어요. 결혼 전에 그렇게 똑똑하다고 자부했던 제 자신이 작아지는 건 한순간이었죠. 정 결혼 후 남편이 홀어머니 걱정을 많이 하여 나름 신경 써서 따로 분가를 하지 않고 시어머니와 같이 살았는데 결혼 전 저에게 나긋나긋한 모습을 보이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늘 남편의 문제에 있어서
가민하게 반응하는 시어머니 때문에도 힘든 결혼 생활이었어요. 하지만 제 행복만을 바라고 바랬던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애써 부모님께는 힘들다고 얘기를 못하겠더군요. 내가 선택한 이 가정, 무슨 일이 있어도 잘 지켜내야겠다고 생각하며 마인드 컨트롤하기 바쁜 하루하루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희상이한테 들었다. 너 요즘 그렇게 희상이 바가지 긁는다며?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힘든 애한테 왜 그런다니? 넌 네가 학원을 운영하니까 아랫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 우리 아들 그만 들복 가라. 아니 그렇게 밖으로 놔두는 게 싫으면 너네 학원에 이사 자리나 이런 거 취직시켜주면 좀 좋아. 여자 혼자 아무래도 학원 운영하는 것도 힘들 텐데 듬직하니 남편이 와 있으면 네가 얼마나 편해? 이런 걸 내가 꼭 먼저 얘기를 꺼내야겠니? 너도 참 눈치도 없다. 너 진짜 희상이 말대로 네가 벌어오는 돈이 좀 많다고 네 남편 무시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아무리 여자가 밖에서 잘 나가봤자라고 그거 모르면 안 된다. 학원에서 일해본 적도 없는 희상 씨를 어떻게 학원에 취직을 시켜요? 그리고 희상 씨도 그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어쩜 애가 눈치가 없니? 희성이가 그 말을 꼭 입 밖으로 꺼내야겠어? 남자가 자존심이 있지. 네가 알아서 희성이 편하게 해주면 좀 좋으냐? 얼마나 눈치가 없으면 남편을 저렇게 밖으로 나돌게 해. 너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한다. 네 것도 희상이 거고 그런 거지 부부가 별거니? 그럼 희상이도 밖에 나가서 눈치 볼 필요도 없을 거 아니야. 내가 속상해서 그래. 시어머니는 대놓고 저에게 저희 학원에 남편을 취직시켜 달라고 하였고 그 말을 계속 들으니 처음엔 거절하였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저 역시도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오히려 공통분모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저희 학원 이사 자리에 취직을 시켜주었고 학원 돌아가는 실정과 수강생 관리, 학부모 상담 등등 여러 가지 일을 맡기게 되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오히려 부부가 운영하는 학원도 많으니 남편과 더 가까워지고 싸움이 사그라들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 이제 수강생 관리랑 학부모 상담도 하고 대체적으로 학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니까 더 부지런해져야 돼. 당연하지. 이제 내 학원이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또 남 밑에서 일하는 체질은 아니어도 이렇게 내 거 하나 뭐 맡아서 하면 기똥차게 잘하거든. 두고 봐. 이 학원 여기 동네에서 수강생 최대로 많이 받는 학원으로 만들어줄게. 넌 신랑 잘 만난 줄 알아. 그래. 그래도 말이라도 기분 좋네. 당신도 오랜만에 나한테 다정해진 것 같고. 그럼 우리 진짜 다시 잘 지내보자. 네가 나만 믿어주면 우리가 싸울 일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학원도 나한테 다 맡겨. 어차피 네가 운영하는 학원이 내가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내가 진작에 이렇게 일해야 될 사람이었는데 참 그동안 얼마나 남의 눈치 보면서 일했는지. 이제 내 세상이다 이거야. 남자로 태어났으면 그래도 인물에서 놀아야 되는 법이지. 아, 그리고 어차피 그럼 내가 편하게 부릴 사람 하나 필요하니까 학원 데스크 직원 좀 바꿔도 되지? 내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안 돼, 그건. 데스크 직원, 오래 있던 직원이기도 하고, 우리 학원에 전반적인 것들을 해주고 있는 친구야. 그건 안 되겠어. 남편은 데스크 직원을 바꾸자고 저에게 요구했지만, 오래 일한 직원을 한 번에 자를 수 없던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제가 안 된다고 하자 임의로 한 명을 더 구해서 데스크에 앉혀 두더라고요. 처음 봤지만 학원과는 어울리지 않게 생긴 여자 직원이었어요. 화가 났지만 그래도 본인이 잘하려고 직원까지 구했나 보다 싶어 따로 말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말을 하면 남편이 또 화를 내며 성화를 할까봐 그저 묵묵히 지켜보려고 했었죠. 그땐 그냥 남편과 정말 잘 지내고 싶었거든요. 내 월급 쪽에서 저 친구한테 월급 주는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러니까 당신이 왈가왈부하지 않아도 되겠지? 그래도 그렇지. 우리 학원에 데스크 2명씩은 필요 없는데. 뭐, 일단 알겠어. 당신 일하는데 전적으로 비서처럼 부린다는 거지? 명색이 이사가 돼가지고 혼자 다니는 게 말이 되냐? 다 내가 이 학원 운영 잘해보자고 하는 거니까 나만 믿어. 그래, 당신이 알아서 하겠지. 나 당신 믿는 거 알지? 뭐 당신이 알아서 잘하겠지만 정말 잘해야 해. 실망시키지 말고. 그리고 저 친구 이력서 좀 볼 수 있을까? 그래도 학원 데스크에 앉아있는데 내가 이력이나 이런 건 봐야 할 것 같아서 그래. 나 못 믿는다. 내가 어련히 알아서 사람 잘 뽑아 쓰려고. 넌 그냥 학원 강의나 충실히 해. 학원은 나한테 맡겨두고. 학원 운영을 남편에게 맡기니 남편이 회사를 다닐 때보다도 사이가 더 좋아지는 듯 했어요. 남편 또한 자존감이 올라가서 그런지 저에게 연애 때와 같이 나긋나긋하게 해지며 다정해졌어요. 그 모습을 보니 그래, 그동안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랬던 거였구나 싶었고 저 역시도 남편에게 맡기길 잘했다 생각이 들 정도로 오히려 남편을 믿어주니까 나아졌죠. 하지만 이것도 그때뿐이었어요. 처음엔 가정적으로 변하겠다고 다짐하던 남편은 오히려 학원 이사가 되자 밖으로 도는 일이 더 많아졌고 시키지도 않은 학원 영업을 한답시고 일하던 도중 외부로 나가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워낙 수업을 많이 하고 있던 터라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쓸 수 없었던 저는 강사들이 말을 해줘야 알았죠. 남아있던 강사들은 제 남편에게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이사님 밖으로 엄청 도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민호 어머니 왔었는데 상담도 안 하시고 외부 미팅 있다면서. 아, 그래요? 제가 따로 얘기해 볼게요. 아무래도 학원 경영에 대해 신경 쓰는 사람이다 보니 외부 미팅도 하나 봐요. 주의 줄게요. 사실 원장님 실력이면 뭐 외부 홍보를 안 해도 알아서 찾아오긴 하잖아요. 오히려 이사님이 자꾸 자리를 비우시니 저희가 수업도 해야 하고 학부모 상담까지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너무 힘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장님이 잘 얘기해 주셔요. 저희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왜 이렇게 전화 연결이 안 되냐? 애들 성적 때문에 상담하고 싶은데 언제쯤 되냐 말이 많아서요. 아, 네, 참고해서 전달할게요. 아우, 미안해요. 그렇게 불편함이 있는 줄은 몰랐네. 내가 잘 알아듣게 얘기할게요. 아, 그리고 그 데스크 직원 말인데요.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지난번에 하루 종일 핸드폰만 만지고 있더라고요. 시험지 좀 복사해달라고 했더니 자긴 이사님 비서라며 그런 일은 안 한다고 하고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이 부분도 주의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 그래요? 알겠어요. 여러모로 선생님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었네. 주의 줄게요. 그러니까 기분 풀어요. 내가 대신 사과할게. 강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
내가 너무 남편에게 학원을 방치했구나라고 생각이 들며 아차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려 했지만 역시나 남편은 큰 소리를 치며 저에게 뭐라고 했고 오히려 더 사이가 악화될 뿐이었죠. 남편의 행동이 머리로는 아니란 걸 100번, 1000번 알았지만 싸움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뭐라고 하면 더 뭐라고 할 걸 알았거든요. 어이없으시겠지만 제가 선택한 이 가정은 끝까지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애써 참으려 했고 내가 선택을 잘못한 것도 다 내 탓이니 누구도 원망 말고 내가 끝까지 안고 가자라는 미련한 생각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뭐하고 다니느라 매번 학원을 비우는 거야? 새로운 수강생들도 좋지만 기존 수강생들도 챙겨야지. 학부모 상담이 기본인 거 몰라? 내일부터는 외부 일정 말고 학원 일정에만 충실해줘. 당신 이러려고 내가 이사시킨 거 아니잖아. 부탁할게. 그리고 그 데스크 직원 자기 비서라면서 아무것도 안 하더래. 그러면 이 학원에 있을 이유가 없지. 한 번만 더 그러면 그냥 해고할 거야. 그런 줄 알아. 이건 원장으로서 얘기하는 거니까 당신이 내 말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우리 학원을 위해서니까. 이게 사람을 뭘로 보고? 나 가르쳐? 내가 알아서 하지.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내 기분이 좋겠어? 하여간 꼴랑 학원 하나 운영한다고? 또 나 가르치려 하지? 이래서 여자가 바깥일하면 사람을 쫄로 본다니까? 엄마 말이 딱 맞았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이건 내가 해야 할 말이라 하는 거지. 당신 어쩜 이렇게 생각하는 게 꼬여 있는 거야? 꼬이긴. 지금도 날 가르치잖아. 엄연히 난 내 할 일이 있어서 돌아다니는 건데 이래라 저래라. 이러려고 나 취직시켰어? 그리고 내 직원을 네가 왜 잘라? 내가 월급 주는 건데. 그 직원 보고 내 일만 잘 봐달라고 하고 쓰는 건데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그 강사들도 아주 웃기네. 선생들이 다 그러냐? 아니다. 선생도 아니지. 학원 선생이 무슨 선생이라고. 다들 진짜 유세 떠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태도를 보아하니 머리끝까지 화가 났지만 최대한 이성을 차리려고 했어요. 워낙에 자격지심이 심한 남편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쪽은 건드리고 싶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저와 있었던 이야기까지 시시콜콜 시어머니한테 얘기를 전했고 역시나 이번 일이 시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들 사랑 유별났던 시어머니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길길이 날뛰며 제가 퇴근하고 오기만을 기다리셨고 제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제기엔 막말이 내리 꽂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저는 그날 정말 집이 떠나가라 시어머니와 한바탕 하고 말았고 그 길로 집을 뛰쳐나오게 되었어요. 한번 이렇게 지르고 나니 그동안 왜 이렇게 참고 살았나 싶었고 왜 이렇게 미련했냐 싶을 정도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주 희상이 머리 위에 앉아있지 니까? 어디 여자가 남편 하는 일에 태클을 걸어? 희상이가 너 위해서 하는 일이지 그게 본인 위해서 한다냐? 이래서 고분고분한 게 최고라니까. 뭘 보고 너랑 결혼했는지 내가 아주 뜯어말리지 못한 게 전추의 한이다.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절을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뜯어말리지 못했다고요? 아들이 능력도 없으면 잘하라고 타일러도 모자랄 판에 매번 아들만 두둔하니 아들 성격이 저렇게 변하지 안 변해요? 희상씨 저렇게 된 것도 어머님 탓도 있다고요. 뭐야?
우리 희상이가 어때서? 아주 지만 잘났지, 세상에서? 우리 희상이 무시했단 빠. 내가 너 가만 안 둘 테니까. 엄마, 저것 봐. 어른이 말하는데 따박따박. 애초에 우리 집을 무시하고 있었던 게 분명하다니까. 지 잘난 맛에 사는 애야. 이래서 내가 여자 능력 다 쓸모없다고 한 거다. 어쩜 지 잘난 줄만 알지? 대놓고 시애미까지 무시할 줄 누가 알았겠어? 가만 안 두시면 어쩔 건데요. 저도 어머님이랑 희상씨한테 정말 진절머리 나네요. 제가 너무 결혼을 괜히 서둘렀어요. 아이고, 이래서 배운 것들은 안 된다니까. 어디 어른이 말하는데 따박따박 말대답이야? 아주 지만 잘났지? 니네 친정부모가 너 이따위로 하라고 그렇게 그 돈 주고 대학교까지 보내서 선생 만들었다냐? 사교육하는 게 무슨 선생이라고? 그래? 참나. 뭐라고요? 그러는 어머님 아들은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요? 어머님을 돌아보시거나 저한테 충고하세요.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니까. 전 이 말만을 하고 집을 나와버렸죠. 정말 이혼까지 생각을 하고 시어머니에게 막말을 쏟아부은 것이었어요. 한 번도 내 인생에 실패란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일 중요한 일륜지 대사를 망쳤다고 생각하니 심적으로 너무 괴로웠어요. 제가 그렇게 시어머니와 대판 싸우고 집을 나왔음에도 남편에겐 연락조차 없었고 오히려 잘 나가주었다고 생각한 것인지 절 찾지도 않았죠. 그 일이 있고 난 후 진지하게 남편과 이혼을 생각하고 있을 때 출근은 해야 했기에 아무렇지 않은 척 출근을 했어요. 제가 출근을 하고 얼마 안 있다 놀라운 소식 하나를 듣게 되었는데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제 생각을 바꿔먹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원장님한테 말해야 하나 아님 넘어가야 하나 고민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이사님이랑 저 데스크 직원 보통 사이가 아닌 거 아세요? 며칠 전에 차 키를 두고 가서 학원 마무리하고 다시 학원에 갔는데 이미 둘이 연인으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사진까지 찍어놨어요. 한참 고민하다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원장님 너무 놀라시지 않으셨으면 해요. 원장님 잘못도 아니고요. 아, 고마워. 이런 건 내가 바로 알아야지. 알겠어. 일단 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 비밀만 잘 지켜줘. 사진만 나한테 보내주라. 전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적이었지만 애정이 없는 남편을 생각하고 곱씹으며 완전히 마음의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모든 행동들이 이해할 순 없었지만 이 사건 하나로 그동안 나한테 왜 그랬는지 충분히 이해가 갔어요. 사랑하지도 않는 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마음이 아팠지만 정리는 쉬웠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정말 큰 쓴맛을 보고 나니 이제 내가 뭘 해야 하는지 확신이 서면서 다시 예전의 저로 돌아간 것만 같았어요. 어젠 네가 좀 심했어. 오늘 당장 엄마한테 가서 사과드려. 솔직히 네가 나 무시하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그리고 뭘 그렇게 말대꾸를 해서 어른 기분을 상하게 하냐? 어차피 싸움이 길어질수록 너만 손해야.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살아. 네 인물에 나 같은 남자 만나기 쉬운 줄 알아? 내가 그나마 너 하나 구제해주고 사는 건데 네가 참고 살아야지. 그래야 공평해. 나한테 할 말이 그것뿐이야? 그래. 내가 왜 집을 나가? 집을 나갈 사람은 따로 있는데. 알겠어. 오늘 들어갈게. 이따 외부 강의 있어. 외근 나갔다가 갈 거니까
좀 늦을 거야. 엄마네 집 쪽에 있는 강이어서 아마 엄마네서 자고 올 수도 있고. 그래, 오랜만에 친정 가는 것도 좋지. 장모님 본 지도 오래됐잖아. 너도 요새 스트레스 많이 쌓였을 텐데, 그럼 그렇게 해. 자주 좀 가라. 나도 잘 좀 올게. 맨날 학원에서 보고 집에서 보고 나도 지겹다 지겨워. 오늘 푹 쉬고 와서 엄마한테 사과해. 저에게 미안하다는 사과조차 하지 않는 남편을 보고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날 정말 사랑하지 않는구나 말이죠. 그리곤 마음을 다잡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일정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진짜 친정으로 갈까 싶었지만 막상 부모님을 뵈면 오히려 눈물이 더 쏟아질 것 같아서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서자 신발장엔 웬 낯설지만 익숙한 여자 신발이 하나 있더라고요. 서서히 그 신발을 뒤로 한 채 집으로 들어가니 거실엔 남편과 그 여자 그리고 시어머니 셋이서 하하호호거리며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았고 셋이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 이미 그 여자는 이 집 며느리 행세를 하며 시어머니와 사이가 꽤나 좋아 보였어요. 역시 그 데스크 직원과 남편은 보통 사이가 아닌 게 확실했고 꽤 오래된 사이 같았어요. 참 잘 돌아간다. 학원에 취직시켜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더니 이러려고 학원에 취직시켜달라고 한 거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처음부터 이러려고 나랑 결혼한 거였지? 그리고 고작 만난다는 애가 우리 학원 데스크였어? 그래, 쌍쌍이 잘 어울린다. 어디 잘해봐. 네가 얼마나 애를 틀고 깠으면 다른 애한테 눈이 돌아갔겠니? 어머니 네 탓도 있는 거야. 오죽 못 났으면 남편이 바람이 날까? 옛말부터 남편이 바람나면 여자 책임이라고 했다. 오죽 못 났으면 남자가 바람이 나도록 아무것도 몰라? 슬프니까 따로 없지. 같은 여자면서 참 막말도 다양하게 하시네요. 그러니 그 의미에 이런 망나니 같은 아들이 태어나지. 이제 마음 정리 다 했어.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깔끔하게 헤어지자. 뭐 재산 분할 같은 것도 해줘야 하는 거 알고 있지? 내가 다 알아봤어. 그냥 모른 척 넘어갔으면 너 이혼녀는 안 만들려고 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너도 네 자존심에 이러고는 못 살잖아. 그냥 이혼하자. 나도 그냥 새 출발하는 게 마음 편하겠어. 인물은 없지만 재산도 있겠다. 귀찮게도 안 할 것 같아 결혼했지만 도저히 못 살겠다. 네 본심이 이제 나오는구나. 그래, 이혼하자. 너 같은 걸 남편이라고 그동안 참고 살았는데 나도 이제는 못하겠다. 헛웃음이 나왔어요. 외근하고 일찍 오니 상간녀와 같이 있던 것도 모자라서 이혼까지 먼저 요구하는 남편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 모습을 보고 태연하게 제 짐을 싹 챙겨 나오자 저희 학원에서 일하고 있던 그 데스크 여자 직원 상간녀가 절 붙잡고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전 그 얘기를 듣고 코웃음이 나서 얼마나 웃기던지 그 자리에서 폭소를 터뜨리고 말았죠. 그나물에 그 밥이라는 말이 딱이다 싶을 정도로 남편과는 정말 잘 어울리는 천박스러움이었어요. 뻔뻔한 것도 만렙 수준이었고요. 아니, 남편이 외도했는데 괜찮나요? 원장님 멘탈 장난 아니네요. 이래서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건가? 그래도 보통 남편이 바람났다고 하면 울고불고 왜 그랬는지 물어야 하는 거 아닌가? 진짜 의외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원장님. 그러니 오빠가 정남이가 떨어지지.
어쩜 이런 상황에서도 이성적일 수 있는지 진짜 놀랍네요. 멘털 부러워요. 네가 지금 날 비웃는 거니? 상간녀 주제에 감히? 아, 그래. 넌 거기까지밖에 생각 못하니까 고작 상간녀 따위나 하고 있지. 이 남자가 너한테 뭐 해준다든? 과연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 나랑 이혼하면 땡전 한 푼 없는 알그지야. 학원 이사? 그것도 나랑 혼인생활 유지할 때나 달고 있는 직함이지. 나랑 헤어지면 얘 무일푼 그지야. 너 잘 생각하고 주둥이로 내뱉어. 뱉는다고 말이 아니란다. 전 제 말이 끝나자마자 제 휴대폰을 보여줬고 제 휴대폰을 보자마자 상간녀는 기겁을 하며 황급히 도망쳤죠. 사실 핸드폰 속에 있는 것은 남편의 실체였는데 그동안 술을 먹고 들어와서 저에게 막말을 일삼던 동영상과 시어머니의 욕이 섞인 거친 말, 그리고 집, 차, 학원, 다른 것들이 모두 다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서류들을 보여준 것이었죠. 말 그대로 이 남자는 저와 이혼하면 아무것도 없는 폭군 그 자체였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상간녀는 그동안 이사라고 해서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저에게 기생해서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자리에서 줄행랑을 쳤던 거죠. 참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유치하기 짝이 없던지 남편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에게 뭐 하는 거냐며 소리를 쳤고 전 그 자리에서 남편의 뺨을 내리쳤어요. 제가 뺨을 날리자 당황한 남편은 그 자리에서 나뒹굴어졌고 그 모습을 보고 전 집을 나와 곧장 법원에 이혼 신청과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어요. 거기 날아온 소장 봤지? 위자료 준비해놔. 아무 능력도 없는 너를 그저 마음 하나만 보고 결혼했더니 이렇게 내 뒤통수를 쳐? 그리고 재산분할? 웃기지 마. 변호사한테 알아보니 너랑 나랑 혼인기간도 얼마 되지 않았고 너랑 결혼하기 전에 이룬 재산이어서 너한텐 한 푼도 안 간대. 어쩌냐? 그나마 재산분할로 한몫 든든히 챙기려고 했나 본데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아저씨. 뭐야? 어떻게 한 푼도 안 줘? 네가 재산이 얼만데? 그리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너랑 결혼을 왜 했겠냐? 그게 네 목적이었지? 두고 봐. 네 영혼까지 탈탈 털리게 만들 테니까. 시엄마 집이라도 팔아야 할 거야, 아마. 기대해. 두 그지들이 어떻게 추락하는지 내가 지켜볼 거니까. 그동안 내가 참고 살았던 것들 다 대갚아 줄 거니까 그리 알아. 남편과 이혼을 진행하자 남편은 이제야 본색이 드러나듯 재산분할 얘기를 꺼냈어요. 온갖 정이 털렸고 오히려 제 마음 정리하기는 쉬웠어요. 제가 들이밀었던 증거물로 남편이 저에게 욕과 험한 말을 하는 영상도 가정 파탄으로 인정되어 저에게 위자료를 주게 되었고 혼인기간도 짧고 결혼 후 제 재산에 한 푼의 기여도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재산 분할도 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리고 상간녀한테도 상간녀 소송을 걸었습니다. 상간녀는 남편에게 모든 걸 속았다고 이 재산이 다 남편 건 줄 알았다며 억울해했지만 그나물의 그 밥 아니겠어요? 역시나 상간녀에게는 3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만 거친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에게도 허구한 날 들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도 따로 저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했죠. 모든 재판이 끝나고 이제야 남편은 아차 싶었는지 저에게 무릎까지 꿇으며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절 설득하려 했어요. 내가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그냥 이해해주면 안 될까? 우리 처음 만났을 때처럼 말이야. 내가 진짜 잘할게.
우리가 돈이 어디 있냐? 꼴랑 엄마 그거 빌라집 한 채 있는 거 팔아서 너한테 위자료 주고 나면 어떡하라고. 그래도 정이 있지. 넌 정이 있어서 나한테 그렇게 뒤통수를 쳤니? 구질구질하게 이러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끝내. 이럴 줄 모르고 내 뒤통수를 친 건 아니잖아. 얼마나 무식한 변호사한테 물어봤길래 이 돈이 다 네 돈이 될 줄 알았니? 어리석다 정말. 다신 보고 싶지 않으니까 나한테 애걸복걸도 하지 마. 어차피 그래봤자 내 마음 안 변해. 건선징악이 왜 있는데? 앞으로는 좀 착하게 살아. 네가 원하면 엄마한테도 사과하라고 할게. 다 내 잘못이야. 너무 어리석었어. 그러니까 그냥 한 번만 넘어가 주라. 어? 또 매운맛 보고 싶은 거 아니지? 헛소리 말고 가던 길 가자. 이제 서로 얼굴 볼 일도 없을 거니까. 아휴, 묵은 채증이 내려간 것 같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 너한테 기대도 없고 이런 일이 있어도 넌 변하지 않겠지. 넌 그런 인간이니까. 어디 그 집꼴로 잘 살아봐. 그렇게 저는 이혼을 하였고 결혼 생활이 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 무효 소송도 알아보았지만 어쨌든 제 의사로 결혼을 한 것이고 결혼 후 발생된 모든 일들이라 따로 무효는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번을 계기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됐답니다. 어려서부터 똑똑하고 제 인생에 실패란 없을 줄 알았는데 가장 큰 일을 실패했다고 생각하니 제 자신이 계속 아닌 걸 알면서 외면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일을 실패라 생각하지 않고 정말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죠. 전 남편에게서 받은 위자료와 상간녀에게 받은 위자료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기부하였습니다. 엄청 큰 재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위자료는 정말 뜻깊게 쓰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들리는 소문엔 남편과 시어머니는 집을 팔아 월세집으로 이사 갔다고 해요. 그리고 남편은 나이도 차서 어디 들어갈 데가 마땅치 않아 지금은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며 전전하고 있다고 하고요. 참 우스운 결말 같아요. 아님 정해진 결말이었으려나요? 전 상처를 극복하고 지금도 열심히 학원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행복하고 편안해진 것 같아 요즘 들어 얼굴 보기 좋다는 말을 듣고 살아요. 이 기억이 정말 잊혀질 순 없겠지만 그래도 나중엔 인생인 에피소드의 일부분으로 기억되는 날도 오겠죠? 두서없이 써봤는데 즐겁게 봐주셨으면 해요. 저도 이 채널을 보고 울고 웃고 위안을 많이 얻거든요. 그럼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늘 좋은 일만 있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